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제자가 객관식 들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합격할 그날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객관식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이틀은 요겁니다. 굉장히 거대하죠. 객관식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주어진 시간에 한계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겠죠. 경제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모토죠. 효율성.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우리가 지식을 끌어올려서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합격 이렇게 통지서를 받으셔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기본 강의를 들으실 때는 제가 예습 중심으로 공부를 하라 그랬나요? 복습 중심으로 하라 그랬나요? 복습. 모르니까. 들어도 잘 모르니까. 일단 들어보고 중요한 거 파악해서 복습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달라고 했다면 이제 객관식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떨어집니다. 못해. 합격 못해요. 그래서 합격을 하려면 어차피 얘는 합격을 위한 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습 중심으로 공부를 해오셔야 돼요. 예습. 예습은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고 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진도 범위를 매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공부를 하시고 제가 여러분 강의하면서 중요하다고 했던 별표해드린 거 있죠.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한번 쭉 읽고 마지막에 읽습니다. 더 이상 읽지 않아요. 교재 이제 버릴 거예요. 갖다 파시면 돼요. 다른 분한테. 그래서 내용을 마지막으로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내가 공부하려고 생각하는 시간에 3분의 1 정도만 소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는 문제풀이에 활용을 합니다. 자, 문제를 푸실 때 제가 여러분 어떻게 푸는지 기본 강의 들으신 분은 마지막 시간에 알려드렸는데 4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교재를 실을 때 이거 만들 때 여러분 유형별로 하나의 타이틀이 있다면 그 타이틀의 유형별로 하나의 대표 유형을 실어 놓고요. 거기에 파생되어지는 비슷한 문제들을 쫙 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에 걸맞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 학습이 돼서 습득이 되도록 그렇게 교재를 구성을 했고요. 보시면은 첫 번째 대표형 1번에 1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1번, 2번 문제가 또 있죠. 그러면 지금 대표형 1은 끝나요. 바로 2로 넘어가고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대표 유형에서 문제가 몇 개 보이세요, 여러분? 3개 보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먼저 심호흡을 크게 합니다. 자,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세 문제니까 몇 분 안에 풀어야 될까요? 3분. 하나당 무조건 1분입니다.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하나당 1분이야. 왜냐면 어려운 문제는 시간을 더 할애하시고 쉬운 문제는 더 빨리 풀 거니까 거기서 서로 보충이 돼요. 무조건 일단 풀든 못 풀든 하나에 1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연습 훈련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는 누가 시켜줘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꼭 그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계를 앞에 놓으시고요. 책상에 내가 오늘 세 문제 풀겠다. 문항수를 먼저 셉니다. 세 문제를 풀겠다. 그러면 3분 푸시고 교재에다 답을 체킹하지 마시고요. 또 봐야 되니까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보면 답이 보일 정도로 암기가 될 정도로 사실 반복을 해주셔야지 자기게 돼요. 그래서 최소 2번 이상은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답을 체킹하지 마시고 이면지를 옆에다 놓으세요. 놓으시고 1번, 3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을 써 가시면서 3분 안에 푸시고요. 답을 확인합니다. 해설을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틀린 거 동그라미. 틀린 거 1번 틀렸다. 동그라미. 다음에 다시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찍는 연습합니다. 감각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몰라도 무조건 답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뭐 2번에 2번. 내가 여러분 찍어서 이거 맞춘 거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가끔. 그것도 틀린 거예요. 찍어서 맞춘 것도 틀린 거니까
틀린 걸로 이렇게 다시 한번 체킹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표 유형 1이 끝났어요. 보니까 한 장을 넘기니까 대표 유형 2가 있습니다. 대표 유형 2는 제가 따로 분류를 안 했어요. 파레토에서 한꺼번에 쑥 실어놨기 때문에 몇 번까지 있냐면 18번까지 있어요. 18번까지 있으면 얘를 몇 분에 풀어야 될까요? 18분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10문제씩 끊겠다 하시면 10문제를 또 10분 안에 스르륵 푸셔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예습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 의미 없어요. 한 문제를 10분 동안 보고 있어요. 또 보고 있어요. 전화 좀 받고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기 하나 보고 또 좀 쉬고 이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습해야 될 분량을 이렇게 푸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답은 거의 못 맞춰요. 그런 맹점이 있죠. 그렇지만 훈련하셔야 돼요. 이거를 직접 해보셔야지만 자기께 됩니다. 그래서 안 되더라도 훈련을 해보시고 시간이 지나고 이게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마 중반 이후에 넘어가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유형의 문항이 작은 건 어쩔 수 없지만 많다면 최소한 10문제까지는 잡고 10분씩은 쭉 10개를 돌려가면서 푸시는 방향으로 요거 문제풀이를 예습해달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문제풀이를 수업 시간에 듣고 따라가고 시험 보러 가겠다 이런 생각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합격 못합니다. 반드시 직접 푸셔야 돼요. 먼저 푸셔야 돼요. 그리고요, 학원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죠. 그러면 쭉 내가 푼 거랑 뭐가 다른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새롭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 있어요. 그것만 집에 가서 복습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뭐 할까요? 예습, 바로 예습. 복습은 필요 없어요. 복습은 새로운 것만, 풀이 방법 알려드린 것만 빠른 속도로 복습하시고요. 복습을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럼 예습을 못하게 돼요. 예습 한 번 못하잖아요. 그럼 계속 복습으로 다시 돌아서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본인이 직접 먼저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어야지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틀려도 괜찮아요. 답이 한번 읽어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꼭 풀고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걸 내가 풀지 않으면 강의를 내가 안 듣겠다 이런 마인드로 환불하세요. 환불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꼭 풀어오셔야 돼요. 환불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문제를 꼭 풀어오셔야 되고, 그리고요, 복습을 제가 여러분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라서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풀어요. 복습은 1시간이면 충분해요. 끝내시고 복습 끝내시고 어떤 마인드로 예습과 복습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강의 예습했고 강의 듣고 복습했어요. 내일 시험 보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으로 객관식을 모든 과목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하셔야지 4월에 여러분 무리 없이, 왜냐면 과목이 많으니까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습 중심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를 보시면 제가 상중하라고 난이도를 표시해 놨습니다. 내가 초심자다 그러면 상 문제는 풀지 않습니다. 상 문제는 풀지 않더라도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문제를 구성해 놨어요. 상 문제는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건 모르더라도 전혀 합격과 무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풀린다 해서 떨어진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상 문제는 어떤 분만 푸시냐면, 내가 대학생이다 하는 사람 저기 있네요. 두 번째, 내가 대학생이면 뇌 활동이 활발하겠죠. 그러면 어려운 문제도 도전해 봐야겠죠. 왜? 자존심이 있잖아요. 젊으니까. 그런 분 푸시고요. 내가 초심자가 아니고 최소 재수학을 2년 이상 공부해봤다 하시는 분 도전합니다. 도전. 이런 분도 못 풀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상급 문제는 저도 다 풀지 않아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제가 풀어드릴 거고, 그거 제가 풀어드린 거 중심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제가 풀지 않는 거 상급은 철저하게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중하는 다 맞추셔야 돼요. 대신 이거는 안 푸시면 안 돼요. 그러려고 일부러 난이도를 일부러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요약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교재 읽고요. 다시 한번 요약 정리 보시면서 총정리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예습 중심으로 객관식을 쫓아와 주시라는 걸 믿고 저는 이제 진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그렇게 예습을 했는지 이면지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공부한 걸 제출하라 그랬어요. 여기 앞에다 이름 써서. 근데 요새는 안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잘 내시다가 나중에는 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말한 사람이 무색해가지고 한 분 내고 막 두 분 내고 이래가지고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자체적으로 풀어보시고 예습하시는 걸로 제가 믿고 진도는 나가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여러분 재정학이라는 걸 기본 강의 시간에 쭉 배웠었는데 도대체 뭘 배웠는지 첫 시간이니까 전체 개관을 제가 항상 늘 해드립니다.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시고요. 아, 제가 그런 걸 배웠었구나 하는 큰 틀을 한번,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재정학의 기본은 경제학 중에 무엇이 베이스가 되나요? 미시경제학이죠. 미시경제학은 여러분 누구와 누구의 경제활동을 분석하는 건가요? 가계와 기업입니다. 이 두 경제 주체는 어디에서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나요? 시장이죠. 시장은 두 개가 있습니다. 크게 재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생산물 시장과 또 하나는 무슨 시장이 있나요? 요소 시장이 있죠. 우리의 주요 포인트는 생산물 시장이죠. 이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서 물건을 공급하는 주체고요. 가게는 물건을 수요하는 주체.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놔서 돈을 벌어야겠죠. 기업은 생산 요소를 수요해서 고용해서 노동자를 고용해서 물건을 만들어 내다 파는 주체입니다. 이 두 시장에서 가계 행동 원리는 일관되게 하나입니다. 무슨 극대화인가요? 그렇죠. 효용 극대화. 기업은 뭘 극대화하나요? 일관되게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 이 시장의 메커니즘이 잘 돌아가도록 해주는 거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 그게 뭔가요? 가격 기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 기구가 시장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고 경제는 바람직한 효율성 조건을 만족하니까 경제 주체 중에 하나인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밖에서 이 시스템이 잘 유지되도록 뭐만 하면 돼요? 유지만 해주면 돼요. 그 유지해주는 게 치안과 뭐야 여러분? 경찰, 야경국가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해주면 된다라는 게 정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뭐가 해결해요? 시장이 해결했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시장이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시장의 실패입니다. 시장의 실패는 여러분 미시적 시장의 실패는 두 개가 있어요. 효율성과 또 하나는 뭔가요? 공평성이 깨지는 거죠. 미시 경제학의 철저하게 다루는 주요 80%의 핵심 아이디어는 뭔가요? 효율성이 깨졌다 이겁니다.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시장의 가격 기구는 실패를 치유하지 못하니까 누가? 정부라는 주체가 이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두 경제 주체와 액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가 들어와서 시장의 실패 시에 정부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는가 이 정부의 경제활동 원리를 다루는 게 재정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어떤 활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대통령이 필요합니까? 돈 필요하잖아요. 돈. 그죠? 뭘 해야 되죠? 재원을 조달해야 됩니다. 파이낸싱을 해야 돼요. 그죠? C인데. 자, 파이낸싱 하는 방법 첫 번째 뭐가 있나요? 재원 조달 방법. 그렇죠. 텍스가 있죠. 조세론 아닙니까? 우리 그 유명한 조세론. 그래서 조세와 관련된 정부의 활동을 다루는 게 조세론이 되고요. 몇 편부터 조세론이 등장하나요? 대학생? 몇 편부터 우리 조세론이 등장하죠? 4편이죠.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몇 편에 나오는지는. 4편에서 다루는 게 뭔가요? 공평성을 다룹니다. 4편에 보시면 여러분 조세의 기초 파트하고 전가에 뭐가 있어요? 귀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조세의 기초를 다루면서 또 뭐가 있나요? 공평성이 나와요. 그러면서 편익원칙, 능력원칙. 능력원칙 안에 뭐 있나요? 수직, 수평적, 공평성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전가, 귀착으로 넘어가는 게 4편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편에서 다루는 게 뭔가요?
효율성을 다룹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용어인 초과부담이란 용어가 여기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계산 문제 쫙쫙 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6편에서 다루는 건 뭔가요? 정부가 가계에게 여러분 소득세 부과합니다. 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등등을 부과하면 노동 공급과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 저축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부담 행위에도 영향을 미치죠. 정부가 기업에게 법인세 부과하면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투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주세 무슨 효과를 배우는 파트였나요? 경제적 효과. 그리고 개별 조세 이론 이런 거 배웠잖아요. 소득세, 법인세 등등등 부가가치세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등등이 조세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세론이 전체 기출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나요? 50%, 거의 절반, 20문제가 여기서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부가 돈을 걷었으면 여러분 지가 꿀꺽하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 정부는 다 꿀꺽한데 하면 안 되겠죠. 뭐 하나요? 써야죠. 지출이 일어납니다. 정부가 돈 씀씀이와 관련된 게 몇 편에 있나요? 자, 3편에 있잖아요, 여러분. 공공지출 이론에서 우리가 3편에서 배웠고요. 정부가 돈을 쓸 때 자기 맘대로 쓰면 안 되고 예산의 근거에서 써야 되고 이 예산의 근거에서 쓸 때도 무슨 뭘로 타당성을 입증받아야 돼요.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타당성을 입증받아야 된다라고 배운 게 공공지출 파트입니다. 정부가 돈 씀씀이를 보낸 거죠. 근데 여러분 정부가 돈을 쓰려면 정부의 개입의 근거가 마련이 돼야 돼요. 그 근거가 시장의 실패 아닙니까? 시장의 실패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완전 경쟁인데도 이 두 가지가 나타나면 시장의 실패예요. 걔가 뭔가요? 외부성과 공공재. 얘는 몇 편에 있나요? 2편. 워낙 중요하니까 따로 편을 구성해서 분석을 합니다. 분량도 많고. 그러면 1편에서는 뭘 배울까요? 어떤 상태가 바람직한 상태인가, 시장의 실패가 없는가, 그거부터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실패 상태를 파악하는 게 1편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1편에서는 누구의 개입의 근거를 다루는 파트인가요? 정부 개입의 근거를 쫙 다루는 거죠. 그래서 전체 내용이 이렇게 여러분 6편까지 연결이 되고 마지막 7편은 무엇이 연결되나요? 재정학의 기타 주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보통 우리가 여러분 이 3편을 묶어서 공공지출 파트라고 하고 4, 5, 6편을 묶어서 조세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7편 재정학의 기타 주제 이렇게 나눕니다. 공공지출에서는 전체 40문항 중에 약 13문항 왔다 갔다가 나오고요. 여기는 7문제의 전후로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타 주제까지 버릴 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배운 재정학은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큰 틀들이 이렇게 대충 그려지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큰 개관을 가지고요.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 이제 문제로. 자, 4페이지 갑니다. 재정학의 기초부터. 자, 여기 있는 문제들은 제가 만든 문제는 몇 개 없습니다. 다 기출문제고요.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13년 이후인가부터는 정확히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몇 년도부터인지 아마 2003년 4년 이후일 거예요. 재정학이 객관식은 저희 시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입법고시나 행시가 객관식이 있었는데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객관식은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기출 문항이 작아요. 저희가 누적된 게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기출을 거의 다 끌어왔고 20년 동안 기출 중에서 너무 난이도가 안 맞거나 너무 그 클래식한 용어들을 사용하는 현대에 안 맞는 그런 문제들은 뺐어요. 겹치는 것들은 다 뺐고요. 너무 많이 겹치는 것들, 똑같이 반복되는 것들. 근데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예전에 행시나 입법고시에서 나왔던 좋은 문제들은 예전 문제지만 여기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제가 출제가 어디서 됐는지를 다 실어놨기 때문에 최신 기출을 보고 싶다 그러면 그 기출 경향을 쭉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재정학의 기초 1
대표형 1을 보시면 최신 기출이 2009년이죠. 그 전후로는 거의 없습니다. 가장 기본만 한번 확인하고 가자는 거죠. 자, 여러분 밑에 요약 정리 보세요. 정부의 3대 기능이 있습니다. 정부의 3대 기능은 자원 배분 기능, 소득 분배 기능, 경제 안정화 기능이죠. 자원 배분은 효율성과 관련된 정부의 기능을 말하고요. 소득 분배, 여러분 배분하고 분배 항상 우리가 동그라미 쳤던 거 기억나세요? 네, 한 번 더 해주세요. 배분 동그라미, 분배 동그라미. 자, 배분하고 분배 기능은 여러분 미시적 측면의 정부 개입이죠. 경제 안정화 기능은 어떤 측면의 정부 개입인가요? 그렇죠. 거시적 측면의 정부의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1을 볼까요? 정부의 역할을 정당화하는 복지국가의 목표로 적합하지 않는 것. 1번 미시적 효율성 달성. 맞잖아요. 여러분. 앞에 미시적이라는 표현이 있어도 맞습니다. 효율성 달성하는 게 복지국가의 목표죠. 그 다음에 물가 안정. 물가 안정은 어떤 측면의 정부의 역할을 말하는 걸까요? 거시경제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 국제수지 균형, 환율 안정 등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번 빈곤 문제 해결. 맞죠? 빈곤 문제 해결은 어떤 정부의 역할과 관련될까요? 분배 기능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회통합. 맞는 얘기 같네요. 그죠? 사회통합이 2009년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런 용어들이 그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용어예요. 뭐 선거 끝나고 막 이럴 때 보통 그 지지하는 당과 지지하지 않는 당이 이렇게 뭔가 서로 대립했을 때 항상 사회통합을 주장하곤 하잖아요. 좋은 말이죠, 그냥. 그렇지, 좋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완전한 평등 추구. 딱 봐도 답이 5번이네요. 그렇죠? 난이도 굉장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평등 추구라는 건 있을 수가 없겠죠. 존재하지도 않을 거고, 복지국가의 목표로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은 풀어보시고, 오른쪽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정의 기능을 자원 배분, 소득 분배, 거시경제 안정화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때, 다음 중 자원 배분 기능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을 고려해. 배분하면 효율성인가요? 공평성인가요? 효율성입니다. 됐습니다. 1번 최저임금제는요? 공평성과 관련된 아이디어죠. 이유는요? 정부가 여러분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이 돼서 미숙련 노동자들이 여러분 저임금에 시달릴 걸 대비해서 최저임금제라는 걸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전 인구가 다 알고 있는 아이디어고 대부분의 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분배와 관련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은 어떤가요?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아닙니까? 사회보장제도는 무슨 기능이야? 분배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5번은 어떤가요? 소득세율 인상. 세율 인상을 통해서 여러분 구소득층에게 더 많은 조세 수입을 거둬들이겠다라는 의도는 분배랑 관련된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2번 공공근로사업은 어떤가요? 공공근로사업이 좀 독특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여러분 경기 침체 시의 경제를 부양하고자 하는 정책이기도 하고 실직자를 어때요 여러분?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은 분배하고 거시경제 안정화가 믹스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방비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원, 배분, 효율성 기능입니다. 저 보세요. 외부성, 국방. 국방이 대표적인 거 뭔가요 여러분? 무엇의 사례인가요? 공공재의 사례야. 국방, 치안, 일개보가 누구도 거의 부정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공공재잖아요. 일개보는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일개보도 공공재라고 보는데 그 누구도 부정 못하는 게 국방, 치안이 대표적인 공공재예요. 그럼 공공재는 무엇과 관련된 우리가 여러분 아이디어로 배우는 건가요? 효율성 깨지는 거잖아요. 무슨 생산? 공공재는 과다생산, 과소생산. 과소생산이라는 효율성이 깨지는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게 공공재죠. 외부성 공공재 다 여러분 시장 실패의 원인이고 어떤 측면에서? 효율성 측면입니다. 공평성 아니에요. 효율성. 그러니까 국방은 당연히 뭐와 관련된 걸까요? 배분. 분배 아닙니다.
배분. 이게 효율성과 관련된 자원 배분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파레토 효율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정리 한번 해볼까요? 기본 정리해드리고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가장 바람직한 경제 상태라는 거, 바람직한 경제 상태라는 거 두 가지를 만족할 때입니다. 첫 번째는 뭘 만족할 때인가요? 효율성. 두 번째는요, 공평성. 효율성을 만족하는 아이디어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가 얘기한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아이디어를 사용하고요. 공평성은 뭘 사용하나요? 그렇죠. 사회 우생함수. 자, 이 가치 판단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가치 판단이 개입되지 않고요. 얘는 가치 판단이 내재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파레토의성을 우리가 분석할 때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파레토 뭐가 있나요? 개선. 그렇죠. 파레토 개선이라는 거는 뭔가요? 어느 한 사람의 후생의 감소 없이 다른 사람의 후생이 증가하는 게 개선이에요. 증가하는 게. 어느 한 사람도 건드리지 않고 누군가가 기분이 좋아지면 개선입니다. 개선이라는 말이 딱 느낌이 오죠. 누군가가 기분 좋아지는 게 개선이죠. 그러면 파레토 효율성의 개념은 뭔가요? 동일한 아이디어가 개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더 이상 뭐가 불가능해요? 개선이 불가능한 배분 상태.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하게 나눠 먹은 거예요, 제가.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해요.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배분 상태. 또 하나는 뭔가요? 소비로 갑시다. 어느 한 사람의 후생의 감소 없이는 또 다른 사람의 후생의 증가가 불가능한 배분 상태. 이런 용어들 아셔야 되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파레토의성 조건은 몇 개가 있나요, 여러분? 첫 번째. 뭐가 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소비 다른 말로 뭐라 하죠? 그렇죠. 교환의 파레토의성. 자,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셨을 거니까 자세한 설명은 못합니다. 저희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쫙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소비 또는 교환의 파레토의성 조건 갑니다. 두 사람의 뭐가 같아질 때? MRS죠. MRS가 같아질 때 A의 MRS하고 첨자 불러주세요. 그렇죠. 재화를 소비한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재화 소비로부터 느끼는 만족감. 이게 첨자가 뭐라고요? 재화 XYZ입니다. A의 MRS하고 누구의 MRS가 같으면 될까요? 그렇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MRS 교재에 쓸까요, 여러분? 문제지에 쓰겠습니다. MRS. 자, MRS는 첨자 XY로 한계 대체율이라고 읽습니다. 자, 한계 대체율은 두 재화의 주관적 교환 비율입니다. 그렇죠? 식은 어떻게 쓰나요? X자를 한 단위 추가로 얻기 위해서 포기할 용의가 있는 무슨 재의 소비량? Y재의 소비량. 이 식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 내가 여러분 X 사과를 하나 얻기 위해서요. 귤을 3개를 포기할 용의가 있다. 사과, 귤입니다. 사과 하나와 나는 귤 몇 개가 교환된다는 얘기일까요? 3개가 교환되는데 이 MRS는 동일한 어디에서 이동을 나타내나요? 그렇죠? 이 이름이 뭐예요? I라고 썼네요. 무차별 곡선입니다. 그렇죠? 인디퍼런트 커브죠. 동일한 무차별 곡선상의 이동입니다. 얘 이름이 뭐죠? 델타 X. 얘 이름이 뭐죠? H. 요거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동일한 무차별 곡선의 이동이라는 건 만족감은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귤 몇 개랑 3개랑 만족감이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과 하나하고 귤 3개가 만족감이 똑같으니까 한계 효용의 비율로 쓰면 무슨 재 한계용이 3배 높아요? 그렇죠? 에? Y 한계용이 3배 높으면 여기가 Y 들어가야 되는데요? 난리 나죠? X입니다. X. 무슨 재? 사과의 한계용이 3배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재?
다 알고 계신데 잠시 착각하신 것 같아요. 요겁니다. 그래서 요식 반드시 하나, 둘, 세 개 세트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무슨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인가요? 한계 대체율은. 그렇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식 암기하는 거 기본. MRS. 델타 X분의 델타 Y. MU Y분의 MU X 암기하시고요. 자, 중요한 아이디어 가죠. 이거 써주셔야 돼요. MRS가 클수록 무슨 제를 선호한다? 그렇죠. X를 선호합니다. 그런 선호 체계를 보여주는 게 MRS. 중요하고요. 이거 왕별표죠. 그냥 별표도 아니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MRS가 클수록 X제를 선호한다. 왜냐면 여러분 A라는 사람은 밑에다 써볼까요? 자, 보세요. MRS. A는 MRS가 5입니다. B는 MRS가 3이에요. 그럼 누가 X제를 더 좋아한다고요? A가요. 얘는 X를 하나 얻게 Y를 5개 포기할 거예요. 얘는요 3개밖에 포기 안 합니다. 뭔가를 하나 얻게 해서 포기할 게 더 많다라는 건 그걸 더 좋아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아셔야 돼요. 이제 알아야 되는 거. MRS가 클수록 무슨 제를 선호하는지 선호 체계를 보여주고요. 시장에 내버려 두면 이 두 사람은 MRS가 다르면 내버려 둬도 알아서 뭘 한다고요? 교환을 합니다. 그렇죠? 교환을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X제를 좋아하니까 그럼 뭘 받아올까요? 얘는 받아온 대신에 뭘 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자, 보세요, 여러분. 두 사람 다 기분 좋아진다는 얘기야. A가 여러분 X를 하나 얻게 해서 Y를 5개를 포기했고요. 얘는 3개입니다. 그래서 A가 X를 좋아하니까 X를 받아왔어요. 받아오면 얘가 오잖아요. X 한계형이 오잖아요. 그럼 사과를 하나 먹으면 얘는 한계형. 기분이 얼마 좋아져요? 5 좋아집니다. 5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Y제를 줬잖아요. 그럼 소비가 줄어요. 그럼 그만큼 한계형이 어때요? 감소하죠. 얼마 감소? 하나 줬잖아. 1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총유형이 얼마 증가? 4.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안 되겠다. 값을 이거는 교환 비율로 나타낸 거니까 효용이 증가하는 값으로 다시 한번 줘봅시다. 아,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얘는 MRS 몇인가요? 3. 얘는 3분의 1. 어디로 부등을? 3으로 부등을 맞네요. 자, A가 X 좋아하니까 여러분 X제를 한 단위 받아왔어요. 한계형이 얼마 증가요? 30. Y제를 줬으니까 한계형이 얼마 감소할까요? 10. 한계형의 합은 무슨 유형인가요? 총유형. 둘을 더하면 몇이 효용이 증가하죠? 20 증가합니다. 자, 얘는 반대로 Y제를 좋아하니까 Y를 받아오면 한계형이 30 증가죠. X는 줬잖아요, 여러분. 소비 줄어요. 그럼 한계형이 10 감소. 둘을 더하면 얘도 총유형이 얼마 증가나요? 둘 다 기분 좋아진다는 얘기야. 교환을 통해 두 사람이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효용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데이터는 중요한 데이터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A가 한 단위를 소비할 때 한계용이 30이 증가했는데 계속 X를 받아와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한계 효용은 어떻게 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가요? 체감해요. X를 계속 소비하면 이 한계용이 서서히 어때요? 체감해요. B는 뭘 받아오나요? Y를 받아오니까 한계용이 Y지 한계용이 어때요? 체감해요. 그럼 이 오른쪽 값이 커져요? 작아져요? B는 커지고 A는 작아져요. 둘이 교환을 통해서 기분은 좋아지지만 MRS가 서서히 어때요, 여러분? 같아지는 조정을 받는다 이런 뜻이야. 언제까지 교환할까요? 같을 때까지 교환합니다. 같으면요.
더 이상 교환해도 효용의 증가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파레토에서 조건 두 사람의 뭐가 같을 때 MRS가 같을 때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되고 하나 더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죠. 무엇까지 같아져야 돼요? P Y분의 후생 경제학의 일정리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요거 동그라미 치세요. 요약 정리에 있습니다. PY분의 PX는 1번 두 요소의 가격비다. 2번 두 재화의 가격비다. 재화의 가격비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재화, X, YJ의 가격비입니다. 자신의 첨자의 가격비로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요 기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기본 강의 때 풀어드렸던 문제입니다. 9페이지 5번입니다. 9페이지 5번.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5번이 풀려야지 기초가 닦였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A에게는 X의 한 단위가 추가 감소된 경우와 Y의 두 단위가 추가 감소된 경우에 동일한 효용의 증감이 나타난다. 이거 헷갈리게 하려고 감소 증가를 일부러 다 준 겁니다. B에게는 Y의 한 단위가 추가 감소된 경우와 X의 세 단위가 추가 감소된 경우에 동일한 효용의 증감이 나타나는데 다음 중에 옳은 것을 고르래요. 저를 보세요. 뭘 줬나요? 데이터를? MRS. MRS는 용어가 몇 개 있죠? 하나, 두 개 있습니다. 이거 준 거예요? 이거 준 거예요? 요거 준 겁니다. 데이터를. 그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 아, 여기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럼 실제로 들어갑니다. 이 마이너스는 절대값 씌우기 때문에 쓴 거라서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자, A값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 보세요. X를 어떻게 하는 거죠? 늘려요, 줄여요? 이게 그래서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차별 곡선이 있잖아요. 한계 대체율은 이렇게 이동해 가는 게 한계 대체율의 개념이에요. 뭘 늘리고 뭘 줄여요? 이거예요. 그러면 X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늘리고 Y를 어때요? 줄여서 Y를 뭘로 대체해요? X로 대체합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문제 보세요. A에게는 X의 한 단위가 추가의 동그라미 쳐야죠. 개념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X의 한 단위가 추가될 때 1분에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 Y의 두 단위를 추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감소 동그라미 차죠. 개념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X의 한 단위를 추가로 얻기 위해서 Y자를 몇 단위를 줄여야 돼요? 두 단위. 이렇게 MRS를 준 거고. 그 다음 B가 문제죠. B에게는 Y의 한 단위가 추가 감소된 경우와 X의 세 단위가 추가 감소된 경우에 이렇게 나왔어요. 왜 Y를 먼저 줬을까? 이거는 페이크예요.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나 MRS의 개념이 뭐라고요? 뭘 늘려요? 무조건 X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Y를 빼고 X부터 가요. 세 번째 줄. X의 세 단위가 추가 동그라미 쳐야죠. 개념에 맞게. 이해되세요? 그러면 B도 X제 몇 단위가요? X제 세 단위 그대로 개념이 그거니까 X제 세 단위가 추가된 경우 앞으로 가요. B에게는 Y제 한 단위가 뭐라고 동그라미 쳐야 돼요? 감소. 거기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개념입니다. 아셨죠? 나머지는 다 틀리게 헷갈리게 하려고 한 거니까. 그러면 X제 세 단위하고 Y제 몇 단위가 교환돼요? B는 한 단위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이 개념에 대입하란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MRS가 누가 큰가요? 3분의 1보다 2가 크죠? A가 크네요. 자, 그럼 문제 들어갑니다. 1번. 현 상태는 파레토 최적인가요? 뭔가 데이터가 잘못 써진 것 같은데? 맞게 써졌나요? 3분의 1? 맞네요. 현 상태는 파레토 최적이다. 틀렸죠? 2번. 현 상태에서 A, B, X, Y, Z에 대한 한계 대체율은 같다. 틀렸죠? 한계 대체율이 누가 큰가요? A가. 3번. A의 경우에 YJ 4번부터 갈까요? A와 B의 X, Y, Z로부터 각각 발생하는 한계 효용의 비율은 같다.
다르죠, 여러분?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MRS가 이렇게도 식이 정의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 요 둘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A가 크니까. 요 비율도 다르겠죠. 그 다음에 3번 A의 경우에 YJ 한경은 XJ 한경보다 크다.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해? M류 뭐분해? 나는 기계다라고 생각하고 쓰셔야 돼요. 고민하면 안 돼요. 기계적으로 튕겨나와야 돼요. M류 Y분의 뭔가요? 그렇죠. 그러면 A의 입장에서는 Y제 한경이 1일 때 X는 2잖아요. 무슨 제 한경이 크다? X제 한경이 큽니다. 그럼 3번 맞아요? 설명을 했는데 답을 몰라. A의 경우에 Y제 한경은 X제 한경보다 큰가요? 틀렸잖아요. X제 한경이 더 크잖아요. 그죠? 힘을 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자, 그래서 1, 2, 3, 4가 다 틀렸고요. 사실 1번이 틀리면 2번도 틀리고 4번도 틀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제가 뭐라고 했나요? 오지선다는 2개에서 3개는 쉬운 걸 줍니다. 그리고 2개 가지고 헷갈리게 하거나 많게는 3개 가지고 헷갈리게 해요. 근데 난 5개가 다 모르겠다. 그러면 시험을 접으셔야 돼요. 그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기본을 줘요. 주고 나서 나머지 보기 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쳐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쳐내고 내가 고민할 거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쇼부치던가 이런 연습을 문제 예습하면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풀지 마시고 1번이 틀리니까 같은 말인 2번도 틀리고 그러면 4번도 틀리는구나 이렇게 패턴을 잡으시라는 얘기야. 자, 5번 A가 Y제 한 단위를 B에게 양도하고 X제 한 단위를 받으면 현 상태가 개선될 수 있다. 맞죠? 누가 X제를 좋아하니까 A가 됐습니다. 난이도 중하급입니다. 중급도 못 돼요. 이거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를 확인해 봤고 내용 설명 추가 갑니다. 자, 소비의 파레토이성 조건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 과성은 이제 없습니다. 여기는 A 원점, 여기는 B의 원점입니다. 두 사람이 교환을 통해서 여러분 이미의 배분점이 있다면 효율성을 만족하는 MRS가 같아지는 점으로 옮겨갑니다. 이 점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점들이 되겠죠.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되는 점들의 어떻게 되는 점들인가요? 접하는 점. 용어로 아셔야 되고요.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들, 무차별 곡선들입니다. 그런 점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걸 연결한 선을 뭐라 그러죠? 그렇죠.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계약 곡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여러분 두 재화 소비로부터 MRS가 같아지는 점들의 궤적이니까 무슨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죠. 재화 공간. 자, 소비의 효율성을 만족하는 이런 계약 곡선상의 점들을 무슨 공간으로 옮길 수 있나요? 그렇죠. 효용 공간입니다. 그냥 막 암기하지 마시고요. 소비를 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타날까? 만족감. 만족감이 뭔가? 효용. 그죠. 편의상 여기는 A의 효용, 여기는 B의 효용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점은 누구의 원점인가요? A. 누가 우리 사회에 있는 X, Y자를 몽땅 독식하고 있나요? B. A의 원점. A는 하나도 못 먹고 있잖아요. 몽땅 B가 싸그리 먹고 있습니다. 그럼 일로 갈수록 누구의 효용이 서서히 커져요? A. 여기 오면 누구의 원점? B. 누구의 효용이 최대치? A죠. 여기는 B의 효용의 최대치. 그런 점들의 계약 곡선을 효용 공간으로 옮겼습니다. 얘 이름이 뭔가요? 효용 가능 곡선. 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계약 곡선은 효율성을 만족하는 점들의 궤적이다. 맞나요?
네. 아, 진짜 이건 객관식 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OX 판때기를 갖고 와야겠어요. 이렇게. 계약 곡선은 효율성을 만족하는 점들의 궤적이다. 옵니다. 효용 가능 곡선은 효율성을 만족하는 점들의 궤적이다. 오죠? 그죠, 여러분?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산의 파레토 일상 갈게요. 두 번째. 자, 생산의 파레토 일성 조건은 한 재화의 생산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재화의 생산의 증가가 불가능한 배분 상태 아닙니까? 자, 개념은 안 나와요. 생산의 파레토 일성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개념은 뭐만 물어봐요? 소비의 파레토 일성만 물어봅니다. 자, 조건 갑니다. 생산의 파레토 일성 조건은 MRS가 같아요? MRTS가 같아요? TS, 그쵸? 첨자는요, LK. 무슨 재를 생산해요? X재. MRTS, LK. 무슨 재를 또 생산하나요? YJ. 그쵸? 읽어주세요. 한계, 기술, 대체, 유리입니다. 그쵸? 마지막, 레이드 오브 트랜스포, 테크니컬 서브스티튜션이죠. MRTS, 한계, 기술, 대체율. 얘는 뭐랑 같아요? 1번 Py분의 PX, 2번 R분의 W. 보기 끝. 그렇죠. R분의 W. 요겁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 뭐라고요? Py, PX. 이거 뭐라고요? 두. 재화의 상대 가격비입니다. 재화 여기 있잖아요. 재화. 얘는 재화인가요? 요소인가요? 그렇죠. 요소의 상대 가격비. 한글로 하셔야 돼요. 한글로. 요거 용어로 기호로 안 줘요. 자, 두 번째 그래프 갑니다. 뭘 투입해서 여러분? 노동과 자본을 뭘 아웃풋으로 뽑아내요? X제와 무슨 제? 그렇죠. 자, 얘 이름이 뭔가요? MRTS 옆에다 한번 써볼까요? MRTS. 한국말로 말해주세요. 한계 무슨 대체율? 기술 대체율. 한계 기술 대체율은 무슨 재를 추가로 무슨 요소를 투입하려면 노동을 뭘 버려야 돼요? 자본은 무엇의 비율로 쓸 수가 있다? 한계. 생산이죠. MP 뭐분의? 끌고 와요. K분의 MP 뭐죠? L. 시험에 잘 안 내요. 소비를 압도적으로 많이 냅니다. 내 시간이 없다. 소비만 암기합니다. 얘는 무슨 곡선의 기울기? 그렇죠. 등량 곡선 기울기.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애들은 이름이 뭔가요? 무슨 곡선? 등량 곡선. 둘이 접하는 거. 그렇죠? 자, 등량 곡선이 접하면 생산의 효율성을 만족하잖아요. 한 점만 있다.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 그런 점들을 연결하면 이름이 뭐라고요? 계약 곡선. 그렇죠? 똑같습니다. 얘도 계약 곡선. 얘도 계약 곡선이야. 굳이 소비 계약 곡선. 얘는 생산 계약 곡선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굳이 앞에다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 무슨 공간인지 말해주세요. 공간을 물어보면 무엇이 좌표 변수에 있는지를 읽으라 그랬습니다. 얘는 뭐가 있나요? 재화. 얘는 뭐가 있나요? 효용. 그쵸? 얘는요? 요소. 자, 생산의 효율성을 만족하는 점들의 궤적을 무슨 공간으로 다시 옮길 수 있을까요? 재화. 아웃풋이 재화니까. 그죠? 자, 여기 무슨 제 원점? X제 원점입니다.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을 싹 투입해서 무슨 제만 생산해요? Y제만. 무슨 제 원점이라고요? X제 원점. 무슨 제만 생산해요? 그렇죠. 멀리 있는 재화를 생산한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 Y제 생산의 최대치 X제는 제로. 요점이 되겠네요. 누구의 원점?
자, 일로 갈수록 무슨 제 생산이 들어요? X, Y는 줄어요. 그런 점들을 연결한 이 아이의 이름이 뭔가요? 생산 가능 곡선. 이 점은 무슨 제 원점? 에? Y제 원점, 그쵸? 원점도 효율성을 만족한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은 생산의 효율성을 만족한다, 맞나요? 맞죠? 되죠? 자, A점, B점, C점. 자, C점. 생산의 효율성을 만족하나요? 네. B도 만족하나요? 네. A, B, C 중에 어디가 제일 우월한가요? 알 수 없다. 왜? 그래서 한 번 효율성을 만족하면 누가 우월한지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판단하는 순간 뭐가 들어가요? 가치 판단 들어가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파레토 효율성은 가치 판단 배제. 이해되시죠? 몽땅 X제만 만들어도 돼요. 몽땅 Y제만 만들어도 돼요. 효율적으로만 만들면 돼요. 둘이 섞어서 만들어도 돼요. 자, 우위를 가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D점 내부의 점은 1번 효율적 비효율적. 비효율적. 그러면 D하고 B 중엔 어디가 더 바람직해요? B죠. 그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가면 뭐야 여러분? 개선. 이해되시죠? 그러면 B에서 C로 가면 개선이 아니야. 아닙니다. 왜? 이미 효율성을 만족했어요. 효율성을 만족하는 조건이라는 게 더 이상 개선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있네요.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선상의 이동은 개선이 아닙니다. 개념 따라가야죠. 자, 바깥점은 어떻게 돼요? 도달 불가능. 그쵸? 그럼 여러분, 요 D점은 에지오스 상자 안에 계약곡선은 아니잖아요. 이런 점 어디에 해당하겠죠? 계약곡선이 아닌 아무 점이나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문제 풀고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한꺼번에 풀어야 돼서 연관된 문제부터 볼게요. 15페이지. 15페이지 12번 가겠습니다.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 그래프가 그대로 나와 있네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방금 본 거고요. 1은 에지워스 상자고 2는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가겠습니다. 점 2에서 XYJ 등량 곡선의 기울기는 XYJ 가격 비율과 같다. 아웃이죠? 틀렸습니다. 등량 곡선의 기울기 MRTS는 XYJ 가격 비율이면 PY분의 PX잖아요. 걔랑 같으면 안 되죠. 뭐랑 같아야 돼요? R분의 W. 못의 가격비, 요소 가격비랑 같아야 됩니다. 가가 제일 중요한 보기였고요. 틀렸어요. 점 2원은 여러분 계약곡선상의 점이 아니죠. 자, 2원은 점 A와 같이 생산 가능 곡선 아래의 점에 대응된다. 맞나요? 이 원은 계약곡선의 점이 아니니까 비효율적이잖아요. 비효율적인 점은 그림 2에서 내부의 점에 해당한다. 이렇게 잡으셔야죠. 그러면 나는 맞다 틀렸다. 맞죠? 여러분 생산 가능 곡선 여기 보세요. 생산 가능 곡선 아래의 점이라는 건 요 점이잖아. 내부에 해당하겠죠? 나는 맞습니다. 점 B에서는 두 재화의 기술적 한계 대체율이 동일하다. 이건 또 처음 보는 용어입니다. 기술적 한계 대체율은 본 적이 없고요. 한계 기술 대체율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이런 거에 현혹되시면 시험장에 못 갑니다. 가로로 보세요. 뭐라고 나와있죠? MRTS. 같은 말이에요. 지가 그렇게 쓰고 싶은 거야. 기술을 먼저 썼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그럽게 용서해 줘야 돼요. 네가 그렇게 쓰고 싶었구나. 나는 가로에 있는 MRTS를 보고 알았어.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다는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은 계약 곡선을 끌고 온 거니까 등량 곡선이 접하는 점이고 그 점은 MRTS가 어떻게 되는 점? 같은 점이 되는 거죠. 상급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중이라고 써 있잖아요. 난이도 중.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중하는 꼭 알아야 되는 기본들입니다. 전부 다. 자, 다 맞고요. 라 갑니다. 그림 1에서 이 투와 같이 두 등량곡선이 접하는 점들을 이어놓은 선을 계약곡선이란다. 맞죠? 그림 1의 두 원점 OX와 OY는 생산 가능 곡선상에 있지 않다. 있죠. 원점도 효율성을 만족하고 제가 아까 다 써드렸습니다. 여러분. 계약 곡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가하고 마만 틀립니다. 왼쪽 11번 볼게요. 사척제 X와 공공제 Y만을 생산하는 어느 경제의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1번 점 B, 점 C는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된 상태를 의미한다. 맞죠? 어디도 포함? D도 포함이죠. 2번 점 E는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달성 불가능한 생산 수준을 의미하죠.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달성 가능할까요? 기술 진보가 있거나 인풋 요소가 증가하면 됩니다. 인구 증가가 있거나 이민이 발생하거나 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거나 자본 축적이 있거나 등등이죠. 한마디로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는 요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쪽 이동하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높아집니다. 그런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래프예요. 사실 이 생산 가능 곡선은 3번 갑니다. 점 B에서 점 D로의 이동은 X의 생산이 증가되었다는 측면에서 파레토 계산을 의미한다. 절대 아니죠. 같은 효율성을 만족하는 선상의 이동은 계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잡아보면 어디에서 어디로 갈 때 계산인가요? 그렇죠. A에서 C, B, D 어디로 갈 때 계산입니다. 그 보기가 4번에 있죠. 점 A에서 점 B로의 이동은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이는 파레토 계산을 의미한다. 맞죠? 3번은 틀렸고요. 4번은 맞습니다. 5번 점 B는 점 D보다 큰 정보를 의미한다. 이거는 의미가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건 보고 듣고 버리시면 돼요. 이 문제는 지금 데이터를 여기다 X제 주고요. 얘를 사적제라 그랬죠. Y제를 Y축에 주고 얘를 뭐라고 했나요? 공공제라 했단 말이야. 생산 가능 곡선이고요. 점 B 여기 D D는 여러분 몽땅 사용제만 생산하죠. 근데 얘는 얘를 줄이고 공공재 생산이 더 많잖아요. 공공재는 누가 생산해요? 주로? 정부가. 그러니까 큰 정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개념 이거는 그냥 이거 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알겠죠? 기본 어떤 틀이 있는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1, 2, 3, 4는 다 아셔야 되고 5번은 그런 정도밖에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13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계약곡선상의 점이나 내부의 점은 생산 가능 곡선 내부나 어느 한 점에 대응된다라는 아이디어를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는 14번은 지금 풀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효율성 파트 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 제가 돌아와서 풀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설명을 해야겠네요. 종합적 효율성까지 들어가야지 한꺼번에 문제가 섞여 있어서 풀 수 있습니다. 좀 쉬어야겠네요. 너무 열심히 강의했는데요. 10분 쉬겠습니다. 네, 10분 뒤에 뵐게요.